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투자의 신 2부는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바람에 채팅창에서도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꼼꼼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 저희와 함께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질문도 같이 올려주세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에 대한 해답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그마님, 꿈꽃돈님, 준호님, 서당깨님 다 어디 가셨나요? 자, 채팅창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지난주에 막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설마,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테슬라가, 반토막이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400달러까지 내려갈 거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나오니까 조금 무서워지기도 해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타이틀은 올 가을 코스피 지수 저점 1700대로 보는 이유 1700이요? 예. 1700이라니요? 예. 다시 2000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가요? 예. 오늘이 2400이었죠?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는 보니까 한 2350 정도를 이제 저점으로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1700이면 정말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오늘도 네. 또 방송이 피곤해지겠네요. 예. 우리가 이제 웃음기를 좀 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주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앵커님이랑 아주 좀 생기 발랄하게 웃으면서 방송하고 싶은데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참 이제 시무룩한 표정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내용인데요. 네. 예, 오늘도 타이트하게 또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글로벌 유동성 3중 급락 구조가 이제 펼쳐지는 가을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올 가을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분할을 했지만 3대 1로 네. 그 분할 전 900달러대 기준으로 400달러 급락. 그러니까 이제 3대 1 분할을 했으니까 대략 한 150불 이하, 한 140불대까지 올 가을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9,000포인트가 붕괴가 되고 또 비트코인도 1,400만 원, 지난주 한 2,900만 원대 수준이었는데 비트코인 역시도 거의 한 반토막 조금 더 나는 한 1,400만 원까지 빠진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내내 설명을 또 드렸었는데 네. 이제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단 타이틀부터가 종합주가지수 기준 1700대. 그러니까 가을이라고 하면 9, 10, 11월 네. 이 세 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세 달 사이에 지수가 저렇게 많이 내려간다라는 건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시장의 하락기, 침체기가 오는 건가? 예. 그런가요? 시장이 항상 또 뭐 바닥의 끝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역동적이고 또 오히려 수익 낼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예. 지금 벌써 한 작년도 8월,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그리고 미국은 한 작년 11월, 12월부터 이제 대세 하락이 시작됐는데 대세 하락 구간 동안 보면 우리나라가 한 세 줄기 정도 지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종지부 파동이죠. 네 번째 종지부를 네. 찍는 그 급락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용력이 이제 8월 중순 넘어가면서 그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계속 좀 방송을 드리는 내용들인데 네. 일단 올 가을에 주가가 빠진다면 빠지는 동안에 어떤 트리거들이 떠오르겠죠.
이슈들이 또 떠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겁을 주고 또 바닥에서는 이제 그걸 종합 선물 세트로 공포를 주면서 이제 바닥에서 대중들이 투매를 하게 또 만들고 하는 게 항상 또 트리거인데 올 가을에 이제 3대 트리거는 요 정도 봅니다. 이미 뭐 벌써 한 1년도 넘게 1년 반째 이제 뭐 이슈가 계속 나오는 그 이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 그거는 올 가을 이게 8월 8일 날 방송을 드렸었죠. 소비 절벽 얘기. 소비 절벽이 어느 수준까지는 이제 이 소비자들이 따라가는데 상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물가가 올리니까 상품 가격이 올리는 건데 이게 계속 이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는 소비자들이 그래도 힘들지만 따라가 주는데 어느 이제 임계점을 딱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아예 포기해버린다. 사실 뭐 대체제 없는 상품은 없으니까요. 어떤 상품들은 소비를 1년, 2년 미뤄도 되는 또 고가 상품들이 있고.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그렇죠. 네. 또 어떤 상품들은 사실 또 가격이 이제 임계치, 사람 뭐 심리적인 임계치를 넘어가면은 대체제가 또 대부분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뭐 짜장면 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럼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는 그래도 짜장면 탕수육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임계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임계점을 딱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짜장면을 안 먹고 그냥 뭐 짜파게티. 집에서 그쵸 짜파게티 해 먹어도 짜파게티 어느 정도 먹는 거죠. 짜장면을 먹을 때 만족감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요 임계점들이 있는데 네. 올 지금 보면 올 7, 8월을 넘어서면서 이 임계점을 이제 넘어가는 상황. 거기서는 순식간에 또 소비 절벽이 오면 소비 절벽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또 실적이 급격하게 또 이제 매출과 함께 또 이익도 둔감하는 양상이 나오는데 네. 이런 시기가 또 일단 올 가을 현재 시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내용들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글쎄 WHO에서 운을 띄워놓은 것은 그 뭐 원숭이 두창으로 지금 이름이 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뭐 원숭이 두창 쪽일지 아니면 또 그 뭐 이전에 뭐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변이에 대한 뭐 특별한 부분일지 네. 아니면 원숭이 두창이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거인 것처럼 같이? 이거인 것처럼 한번 유인은 했으나 이게 아니고 진짜는 따로 있는 제3의 다른 건지 몰라도 네. 여러 가지 시장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2차 팬데믹 이슈도 이런 게 또 사람들 저점부에서 이제 투매 공포 그쵸. 일으킬 때 또 굉장히 요긴한 한 어떤 번 또 겪어봤기 재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뉴욕발 금융쇼크 부분 요게 조만간 또 하나 트리거로 탁 튀어나올 그럴 또 조짐들이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번 네.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용력이 이제 예상하는 코스피의 지수 저점 일단 타이틀은 1700포인트대를 올 가을에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1회 자리까지 한번 또 해보면은 1737포인트를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1700이면 보이는데요. 언제 있었던 지수죠? 얼마 우리가 안 됩니다. 2020년에 뭐, 팬데믹 겪고 그때 그쵸, 이제 그때 올라오던 1430 몇 가지 그쵸. 빠지고 했었는데 이거 좀 주제 넘게 하여간 1회 자리까지 해보면 1737인데 네. 지난번 이제 5, 6월 폭락 때 한번 좀 뭐랄까요? 스쳐 지나가듯이. 깜짝 놀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죠. 한 일주일 동안 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그때가 이제 6월 23일 그러니까 5, 6월 폭락하기고 거의 한 전 시점의 운용력이 5, 6월 달 폭락이 2306포인트까지 나온다 하고선 방송에서 네네. 이렇게 1회 자리까지 2306포인트를 딱 제시를 드렸는데 지수가 빠지고 하다가 6월 23일 날 1시 20분, 오후 13시 20분 정도에 2306포인트를 딱 찍었어. 친 순간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었죠. 3일 동안 급등이 나와서 정확한 저점이었네요. 그러면 정말. 아니 그래서 그때 앵커님도 이 2306포인트가 딱 저점이 되니까 깜짝 놀라시고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뭐 이거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가 일주일 후인 7월 1일 딱 일주일 후인 7월 1일 날 2306포인트가 한 번 더 깨지면서 2273포인트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인 것처럼 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한번 그걸 깨서 그렇게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우와, 뭔가 깜짝 1회 자리 맞추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100단위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1회 자리를 맞췄었는데 요번에도 좀 주제 넘게 한번 그 1회 자리까지 한번 해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1737포인트가 아마 올 가을 저점이 아닐까. 예, 그렇게. 근데 또 진짜로 운용 형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포인트들이 워낙에 잘 맞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해뜰날님이 운용 형님의 매크로 전망이 너무 잘 맞아서 공포스럽다고, 정말로 1700 올까봐 공포스럽다라는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1회 자리까지 1737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걸 맞추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네. 엄청난 또 기회입니다. 예. 기회다. 빠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2020년 딱 이것도 2년 반 30개월 전인데요. 제가 그 바이오 제약 5월달 이제 30개월 네네. 주기 그것도 30개월인데 희한하게 지수도 지금 딱 30개월 차거든요. 그래요. 이 2020년 2월 중순부터 이제 폭락을 했었잖아요. 3월달 말까지. 그로부터 이제 정확히 이제 30개월, 2년 6개월 지난 시점이 현재 이제 8월달 중순인데 여기가 되니까 또 그런 일이 지금 슬슬 벌어지려는 느낌들이 있는데 글쎄 30개월이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네. 2020년 2월달 이제 중순으로 되돌아가셨다 하시면은 2020년 2월달 중순 거기를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와 이제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 지수 빠지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2월달 중순에서 3월 하순으로 가는 지수의 800포인트대 급락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걸로 또 크게 먹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지수가 이제 저점을 치러가면서 이제 또 이미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또 그때의 어떤 종목들을 또 활용하고 싶은 거, 또 시장이 이제 대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또 V자로 돌아 나갈 때 또 대박 터지는 것들을 또 활용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아래로 위로 다 막 이제 활용하고 싶으실 거지. 2월 중순으로 가면은 어머 나 무섭네 어떡하지? 주식 가만히 이거 들고선 쭉 빠졌다가 와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그걸 적극적으로 아래로 또 위로 활용하는 게 훨씬 또 방법들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바꿔가면서 마냥 공포에 떨고 이제 뒤로 숨어 있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잘 내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이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 급락의 3대 트리거 그 부분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트리거 소비 절벽입니다. 채팅창에서 무쏘님이 소비 절벽이 제일 무서워요라고 하셨는데 이 소비 절벽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소비 절벽 관련된 그 기본 내용은 지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었죠. 8월 8일 날, 네. 전전, 그게 8월 15일이 주제였죠. 네. 휴일이었기 때문에 8월 8일이 이제 뭐 1시간 내내 거의 소비 절벽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던 게 8월 8일인데 그래서 그날 뭐 또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 또 이번 주에도 지난주군요. 또 이제 뉴스 나오는 것들이 점점 소비 절벽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들인데 8월 18일 날 이제 뭐 나왔던 뉴스들 보면 소비 절벽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쌓이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한 7월 달, 8월 달 넘어서면서 이 소비 절벽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된 거 아니냐. 단적으로 뭐 제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재고 자산이 이제 2분기 넘어오면서 급작스럽게 한 50% 이상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그 재고 자산 수준이 한 219조, 50대 상위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도 219조 수준으로 갑자기 늘어나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래서 올 1분기랑만 비교해도 거의 한 또 25조 이상. 그러니까 재고가 급격하게 갑자기 막 쌓이기 시작한다
하는 건 소비자들이 안 산다. 그렇죠. 그렇죠. 거진 벌써 이제 이 물가도 사실 여러 가지 원재료가 올리는 요인도 있지만 사실 물가가 한번 올리기 시작한다.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습관화가 되면서 가격을 올리는 구조들이 또 나타난다. 그런 얘기도 네. 전전 시간에 드렸었는데 요걸 그동안 그 코로나 이제 쇼크 이후에 거의 우리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한 1년 반 이상을 계속 참으셨죠. 지금 이게 이런 좀 또 코로나 쇼크 때문에 영업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물류 유통 뭐 원자재 이렇게 또 이렇게 도급받는 부분들 등등 해서 뭐 기업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판매자도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걸 그래도 그냥 용인해주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한 1년, 1년 반 거의 한 2년 이러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더 이상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가뜩이나 뭐 2020년 말이나 21년 연초까지는 그래도 부회적인 어떤 이 수입들, 그러니까 고정적인 소득 외에 뭐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수입, 또 이런 뭐 코인, 또 젊은 또 이제 분들은 또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거 등등 해서 부회적인 수입들도 또 생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그래도 이걸 좀 따라가면서 사줬는데 작년도 이제 하반기 올해 넘어오면서는 그런 부회적인 소득이 오히려 부회적인 손실로 주로 맞아요. 많이 또 이게 만들어지고 특히나 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이런 현상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거기 그만큼 이제 또 소득이 그냥 물가 올린 것만큼 따라 올라가는 게 물러나지는 아니기 않죠. 때문에 네. 그런 효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현재 이 또 뭐 봄, 여름 넘어오는 이런 단계라 결국은 이게 또 실적으로 바로 또 연관이 되겠죠. 이제 10월 달 한 중순 정도부터 발표될 또 기업 실적 그런 데 있어서도 9월 달 월 중에 이제 각 증권사들의 네. 이제 추정치, 목표치 이런 것들이 뚝뚝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들은 줄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럼 3분기에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들이 조금 하락할까요? 하향 조정이 의외로 좀 될까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요? 소비 절벽이 딱 본격화되는 시점들은 네. 주로 올 지금 뭐 초여름, 여름 이후 그 단계니까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뭐 미국이나 또 유럽,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인 같은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만 막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한국도 그 영향력 속에서 같이 좀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최근 또 뭐 현대경제연구소 쪽에 나온 기사들도 보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 한 23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스티커 쇼크라고 여기서는 또 단어를 줬는데 네. 고물가로 스티커 소비가 쇼크. 이제 침체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뭐 공식적인 이런 뭐 금융연구소, 경제연구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꺼립니다. 네. 저는 뭐 늘 뭐 그냥 뭐 스태그플레이션 올 뭐 한 봄부터도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런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좀 뭐랄까 금기어 비슷한 부분들인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랑은 또 다른 그쵸. 어떤 좀 공포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네. 근데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최근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브리핑이 나와 있고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또 여기서 지표로 있는데 그게 최근 이제 8.4포인트 정도로 2001년도 5월 달 이후에 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뭐 지수 의미는 그대로겠죠.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고통, 결국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쓸 수 있는 이제 자본은 상당히 좀 늘지 않는 부분들에서 오는 그런 아마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지수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역시 한 2001년 이후에 좀 최고치를 기록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소비 절벽에 대한 부분, 나부터도 일단은 소비를 줄여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가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트리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트리거는 이제 2차 팬데믹 관련된 부분인데, 요 두 번째 트리거인 그 2차 팬데믹과 네. 세 번째 트리거인 그 뉴욕발 이제 금융 쇼크, 요 부분은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일지는 그렇죠?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 이렇게 하락 국면들이 가을에 이렇게 글로벌 동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들 속에서도 하나의 또 물줄기가 팍 열리는 자리에서 하나를 딱 이제 부각을 시킬 거고, 그 다음 이제 지수가 또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느낌을 좀 주고 안도감을 느끼는 자리에서 또 하나의 트리거를 탁 쏴주는, 보통 보면 뭐 근 20년째 항상 그런 단기 쇼크 구간들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굴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이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 한 네 번째, 이게 지금이 중기 흐름에서 벌써 한 대세 하락 이후에 네 번째 파동 지금 시작 시점이라면은 네. 그 네 번째 파동 안에서도 네 번째 시점에서는 세 개를 이제 짬뽕으로 묶어서 막 공포를 주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바닥에서 대중들 투매를 이끄는 그 양상들이 보통 나오는데, 예, 일단 2차 팬데믹 부분 한번 보고요. 네. 이쪽을 보면은 단적으로 딱 2년 6개월 전, 30개월 전 같은 그 상황들에서의 이슈가 당시 우한폐렴이었죠. 우한폐렴. 처음에 이름이. 그렇죠. 네. 처음 이름은 우한폐렴. 맞아요. 명칭 변경하고는 이제 코로나19 그렇게 됐었는데, 요것도 별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주기 마디상으로는 거의 일치해서 딱딱 일치해서 그래요? 거의 지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WHO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진행해가는 그 과정들은 일단 비상사태 선언을 가장 먼저 하고요. 비상사태 선언도 막 하지는 않겠죠. 상당히 어떤 우려감이 있다, 어떤 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그 기준을, 상당히 이건 위험할 네.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했을 때 이제 비상사태 선언을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한폐렴 때 특징적이었던 시세에 있어서, 주식 시세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시점이 명칭 변경이었거든요. 명칭 변경이 이제 2월 11일 비상사태 선언하고선 한 2주 정도 후인 2월 11일 날 이제 코로나19로 이름을 바꾼, 이름 바꾼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싶어도 그러게요. 시장 지수, 글로벌 지수에 있어서는 거기가 딱 변곡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 나오면은 네. 지수가 빠질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오히려 확 올려쳤었고요. 지수를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에 강하게 올려쳤었고, 그리고 이제 명칭 변경 나오는 시점부터 지수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더니 희한하네요. 결국 한 달 후인 이제 3월 11일 날 팬데믹 선언 나오면서는 뭐 이때 이미 벌써 뭐 지수가 2200대에서 거의 한 1800대로 한 400포인트 이상 빠진 시점, 그리고 3월 11일 팬데믹 선언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이제 한 2주 정도죠. 한 열흘 정도 마지막 투매가 이제 또 1400대까지 나온 게 3월 11일 그런 구조였는데, 네. 요걸 또 이번 그 원숭이 두 창으로 현재 명명돼 있는 요거에 이제 WHO에서 이제 각 단계별 그 과정을 보면은 요것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러네요. 예, 비상사태 선언을 한 게 7월 23일이었고요. 이것도 우한폐렴 때 1월 30일과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선언이 나오고는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죠. 그렇죠? 예. 강하게 꼭 뭐 비상사태 선언을 해서 올랐다 보다도 그것 때문은 두 아니지만 개의 시장에, 이 WHO에서의 어떤 구조들, 박자 구조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비상사태 선언이 나오고는 지수가 오히려 강하게 올려치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반면 명칭 변경이 8월 12일 날 있었죠. 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 명칭 변경을 합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의? 예, 합의. 명칭 변경을 합의했다. 국내 기사에서는 주로 명칭 변경을 공모했다 그렇게 주로 나오는데, WHO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 거기에서 이제 브리핑 내용은 네. 명칭 변경을
합의했고 합의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그 각계의 박사님들한테 의견을 해갖고 이걸 그 앞으로의 이름 구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단계에서는 이게 뭐 첫 번째 이제 대문자와 뭐 이 소문자의 구조, 그 다음 이제 숫자 구조 거기에 대해서 네. 요런 형식으로 명칭을 가져가겠다고 명칭 변경을 합의한 게 8월 12일인데 이 명칭 변경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냐 싶어도 공교롭게도 우한폐렴 때 이제 명칭 변경일 2월 11일 이후에 지수가 갑자기 이제 막 또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났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원숭이 두창 명칭 변경이 8월 12일인데 네. 딱 그 순간부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 또 변곡점이 됐다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됐겠고 네. 요 팬데믹 선언 부분인데 글쎄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한폐렴 코로나19 때는 명칭 변경 이후에 1개월 후 근데 거기는 또 28일이겠죠 6년이니까 29일인가요? 2월 달이 조금 짧으니까 조금 짧은 한 달이긴 하겠지만 네네. 예 그렇겠지만 한 달 후에 그렇게 팬데믹 선언이 나왔었고요. 그 지금 요거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비상사태 선언과 명칭 변경 사이의 일수가 한 주 더 깁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 때는 2주 정도였는데 네네. 여기는 한 3주 정도 된 거. 요게 오히려 또 명칭 변경에서 팬데믹 선언 넘어갈 때 기간이 일주일이 늘어날지 아니면 일주일이 줄어들지 아니면 그거는 거의 한 달 정도일지 뭐 그건 또 봐야겠지만 대략 또 9월 초순 정도 지금의 요 박자 구조상으로는 9월 초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WHO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지금 내용들 보면은 이게 이제 8월 12일 날 그 첫 번째 줄이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번역으로 너무 힘드니까 네. 번역으로 이제 한영 영한 번역을 이제 마음이 된 걸로 편안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명명 구조는 클레이드의 경우에 이제 클레이드가 갑자기 또 아까 다 공부해 왔는데 영어가 약해서 외국어대 나온 사람인데 영어가 약해요. 클레이드가 네. 이 변체 각 세부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통 이런 개통. 건가? 정확히 여기서 누가 써주셨나? 곳에 검색을 했죠. 그렇죠. 네. 개통. 그 어떤 개통의 굵직한 거의 경우는 이제 로마 숫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단계의 개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영문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새로운 명명 규칙을 뭐 클레이드 1, 클레이드 2A, 뭐 클레이드 2B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전 지구적 발병 과정에서 이제 유통되는 다양한 병종 그룹들을 계속 클레이드 뭐 2B, 뭐 2C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어떤 지역적인 명칭, 어떤 뭐 동물적인 명칭을 없애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도 사실 그 어떤 특정 지역에 맞아요.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 안 된다 해서 바꿨듯이 원숭이 두창도 예를 들어 뭐 원숭이 두창 관련된 네. 뭐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 대한 부분 또 이 원숭이에 대한 또 혐오 그렇죠. 사실 원숭이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등등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명칭 변경을 하든 뭐 이게 뭐 크게 사실 그쵸 와닿지 않는 부분들인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공교로운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왼쪽에 이제 표가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때의 요 부분이고요. 네. 이게 굳이 우한폐렴이라고 써 있는 거는 원숭이 두창 자체가 아직은 이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랑 동일선상에서 일단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 요 비상사태 선언 아까 그 2월 1월 30일. 1월 30일.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저 조금 전에 얘기하고도 까먹었습니다. 그 1월 30일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2주 동안 지수를 강하게 올려친 이후에 그 이제 명칭 변경 2월 11일. 2월 11일. 네. 명칭 변경 나오고 그러고 나서 뭐 며칠 있다부터 이제 지수가 갑자기 주룩주룩 하고선 빠지더니
급락하는 구조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 전까지 거의 한 400포인트 가까이 지수가 이미 많이 빠진 빠졌으니까. 상태였네요. 예. 네. 그리고 팬데믹 선언이 딱 나오면서 이제 더욱 좀 이제 날이 서면서 이제 급락 그리고 급반등, 급락 급반등을 하더니 결국 한 1439포인트를 찍은 그런 게 직전 이제 2020년 2월달, 3월달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 지금도 유사성이 있는 거는 비상사태 선언이 나오고 이번에는 3주였죠. 지난번엔 2주였는데 그 3주 동안에 지수를 또 강하게 올려치는 양상이 나오고 반면에 명칭 변경 합의곡에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아침 바로 갭 떴다가 빠지면서 거기가 이제 추세적인 이제 하락의 시발점이 됐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슬슬 좀 이상해지고 있는 현재 또 구조들 되겠는데 네. 예, 요런 부분에서 좀 또 참고 포인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이 원숭이 두 창이 지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코로나19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체크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트리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그쵸? 마지막 트리거 예,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가장 네. 그것도 또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네네. 그럼 아니 우한폐렴 코로나19는 아니 이렇게 그 뭐 우리가 다 체감을 했으니까 상당히 공포스러운데 원숭이 두 창은 뭐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는 해요. 저도 네. 사실 별 공포가 전혀 안 신경을 느껴집니다. 별로 안 쓰기는 예. 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네. 이 지수를 보면 비상사태 선언이 1월 30일 날 나오고 지수는 뭐 거의 그때 연말 연초에 최고점 수준인 2250으로 확 올려쳤단 말이에요. 예. 그쵸? 그건 또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네. 2월 말과 3월 달에 펼쳐진 일 때문에 지금 이걸 공포스럽다고 느끼는 것이지 1월 30일에서 2월 중순으로 가는 동안은 지수가 최고점을 유지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역시 공포감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쵸? 공포감이 없으니까 지수를 오히려 최고치로 올려치지 공포감이 뭐 10%라도 있으면은 지수가 빠지면 빠졌지 올려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현재 시점이나 또 당시 이제 우한폐렴의 초기 시점이나 또 비슷한 맥락은 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 지수가 글로벌 지수에 있어서 뭐 이런 가을 상황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나 이런 거는 좀 너무 오래 지금 벌써 한 1년 반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슈, 소비 절벽 이슈만 갖고선 지수를 예를 들어 진짜 나스닥을 9,000 이하로 붕괴시킨다. 한국 지수를 1,900포인트 이하로 막 붕괴시킨다 했을 때 과연 투매를 하겠느냐. 벌써 한 3번의 과정들이 크게 있었고 4번째가 나타나도 사람들은 아유 뭐 내성이 생겨서. 그렇죠. 뭐 항상 보니까 그러고선 이걸로 이 이슈로 한번 엎으면은 거기선 또 뭐 한두 달, 두세 달 이상 반등이 나오더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투매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들을 항상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이슈를 뭔가 이제 또 트리거를 던져주는 그런 양상이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또 팬데믹에 대한 팬데믹 부분. 이슈,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제 또 뉴욕 금융위기 이슈 그런 이슈들을 또 가미시켜 버리면은 네. 예, 또 사람들이 또 판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뭐 그런 면들이 또 있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트리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발 금융 쇼크입니다. 네. 이 단어 자체가 정말 무섭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금융 뉴욕발 쇼크. 금융 쇼크. 네. 근데 조금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리면 네. 그 다음 장이 조금 더 무섭습니다. 네. 예, 14년 만에 돌아올 뉴욕발 금융 쇼크하면 왠지 조금 더 무섭죠. 2008년. 그렇죠. 네. 2007년, 8년 거기도 그 2007년 7월 17일 전후였던 걸로 생각되는데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2017년 7월 17일까지만 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거였지 빠지는 건 없었던 때가 또 2007년 7월 정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이 4년여에 걸쳐 올리면서 특히 2006년도, 7년도 넘어오면서는 뭐 2006년 연초에 우리 지수가 이제 꿈에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했었고 당시로는 500, 1000 박스권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0을 이제 뚫어 넘기는 양상들을 처음 보인 게 2006년도 2월인데 불과 1년 반도 안 되는 2007년도 7월에는 이제 2000포인트를
사상 최초로 이제 뚫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 중반 넘어올 때까지만 해도 초반 전이겠군요. 보통 흔히 증시와 또 축구 이런 데서 사람들 꿈을 물어보면은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게 월드컵 8강 진출하는 거. 근데 월드컵 8강은 4강 진출 2002년에 했으니까 아마 2000년쯤 되나 봅니다. 2000년, 2001년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2대 꿈. 이제 밀레니얼 시대. 그렇죠. 월드컵 8강 진출과 동급으로 어렵게 네. 느끼던 게 2000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불과 한 1년 1000포인트를 강하게 뚫은 이후에 1년 반 만에 1년 반도 안 돼서 2000포인트를 뚫은 게 2007년도 7월 한 17일 정도 지수는 정확히 아마 208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서브프라임 그러면서 갑자기 하루 이틀인가 한 100포인트 막 이런 식으로 푹 빠지더니 그때부터 한 1년 반 동안 또 시작됐던 게 그 금융쇼크였죠. 2007년 7월은 서브프라임, 그러고 다음에 5월은 베어스턴스, 다음에 10월 달이 CT 등등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쇼크를 주고 그러고는 이제 또 새로운 대세 상승기가 이제 2008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열렸지만요. 그래서 이제 14년인데 2008년 이후에 현재 2022년이니까 14년인데 여기도 지금 금융 쇼크, 뉴욕 발목 금융위기 내지는 금융 쇼크 혹은 금융 스캔들 요것도 이제 올 가을에 상당히 좀 터트릴 조짐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좀 징후들이 있는데요. 하나 현재 일단 지표상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역시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 30년 모기지 금리 이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최근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안정기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 거의 한 3% 미만 2.7 정도까지도 내려갔던 게 한 2020년 그렇게 됐었고요. 작년도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30년 모기지 금리가 갑자기 좀 탕탕탕탕 치고 이제 올라오더니 그러더니 올 이제 여름 와서는 2018년도 이제 고점을 뚫고 지금 거의 한 6%대 거의 근접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요러고 급격하게 모기지 금리가 이제 밀고 올라오니까 미국의 이제 또 부동산 관련 어떤 또 투자자들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경색되겠죠. 급격하게 지금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도 많아 보이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또 모기지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좀 하나씩 이제 도산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최근인데요. 근래 보면 퍼스트 개런티가 가장 먼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또 2주 만에 스프라우트 모기지 여기도 이제 영업 중단 나오는 그런 지금 얘기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뉴스에도 살살 좀 나옵니다. 외신 뉴스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모기지 금리 급등에 따라서 비은행권 줄도산 우려다. 그런 뉴스들도 슬슬 나오고 또 주택 거품이 터졌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부동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내용들인데 보통 보면 부동산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야든 또 주기적으로 그렇게 겁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긴 하죠. 또 루비니 교수도 주기적으로 나와서 겁도 주고 하는데 그게 주로 겁을 주면은 한 첫 번째 겁 줬을 때 주로 전혀 상관없고요. 두 번째 겁 줬을 때 또 전혀 상관없고요. 사람들이 한 3번, 4번쯤 속으면은 이제 전혀 저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모기지 이슈 관련해서도 근래 한 2010년대 이후 보면은 한 2015, 16년 넘어갈 때 슬슬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우려하는 어떤 분위기를 한번 잠깐 잡았던 적이 있고요. 또 2018년 그쯤에 이제 이거 또 이렇게 겁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8월 달 중순 7, 8월 넘어가면서 요번에 겁을 주는 부분은 진짜가 아닐까 운용력이. 그러니까 그 박자상으로도 이번에 심상치 않다. 요게 벌써 불이야 했는데 불이 한 번 안 났단 말이에요. 또 불이야 했는데 또 불이 안 났어요. 이젠 불이야 해도 사람들이
무슨 불은 아닙니다. 무슨 불이냐, 네. 물이다 하고선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점인데 요럴 때가 항상 보면 또 진짜 불인 시점들도 많고 네. 잠시 후에 보여드릴 또 이제 지표나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주안점. 그래서 뭐 유튜브 컨텐츠에도 이걸 특집으로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들도 있고 하는데, 그 미국의 금융사들, 그러니까 아일랜드 리버셜이라는 거는 좀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럴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섬골 반전입니다. 섬골 반전. 섬골 반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주가가 어떤 영역대 대륙에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보통은 그 오히려 많이 오른 고점에서 발생하는데, 고점 이후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역배열 자리에서 이제 반등, 일종의 베어마켓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도 이게 상당히 신뢰도가 그동안 좀 많았던 게 아일랜드 리버셜 섬골 반전인데, 주가가 어떤 이제 대륙에 있다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뭐 트리거 등등으로 갭으로 붕 떠서 올라갔다가 그러고는 뭐 이렇게 뭐 한 5거래일 혹은 3거래일 뭐 어떤 또 미국이 아니고 HS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짜리 섬골 반전, 섬이 엄청 큰 섬이죠. HSBC의 그 아일랜드는 거의 뭐 한 제주도 정도,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뭐 한 울릉도 정도 지금 사이즈인데, 이런 식으로 갭이 떠서 붕 떴다가 대륙에서 떨어진 어떤 시세가 나왔다가 거기서 탄력을 받고 밀고 올라가면 하나의 추세겠지만, 한 며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또 개파락으로 또 두들겨 맞아버려요. 이러면 여기가 고립되는 지역이 되거든요. 보통 시세가 이제 매수세들이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고선 갭상승 속에서 막 뛰어들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해갖고 들어올 사람이 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배가 주랭랑을 치고 떠나버리네. 대륙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섬에 이제 매수 투자자들이 다 고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게 뭐 적어도 3 내지 6개월 혹은 막 12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도 길고, 거기서 또 이제 어떤 또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 나타나면 또 폭도 커지고 하는 게 보통 아일랜드 리버셜 섬골 반전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의 그 기업들 보면은 지지난주죠. 주로 지지난주 8월 15일 직전 직후 거기서 뭐 소비재 기업들도 그런 회사들이 꽤 있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연한 그 아일랜드 리버셜을 만들어 놓고 있고, 소비재 회사들 있어서도 종종 뭐 심지어 뭐 디즈니나 이런데, 월트 디즈니 같은 데도 아일랜드 리버스가 굉장히 뚜렷한데, 섹터가 통으로 다 섬골 반전이 나와 있는 쪽이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 금융사예요. 그러니까 뭐 꼭 오늘 여기 예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렇게 돼 있지만, 뭐 JP 모건 아니면 미국 뭐 최대 투자회사 뭐 블랙록 등등 해갖고 거의 미국의 주요 금융사, 금융투자회사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아일랜드 리버셜이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이거는 어떤 시그널이냐? 제가 봤을 때는 올 가을에 그쵸? 미국의 이제 그 금융 쇼크, 뉴욕발 뭐 금융 쇼크 내지는 뭐 금융위기, 금융 스캔들 이런 걸 터뜨려서 공포감을 유도하겠다는 의지, 좀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사들이 다 같이 지금 낙폭과대에 대해서 이제 반등 이후에 여기 보면은 여기 갭으로 붕 떴다가 굉장히 강한 듯이 막 양봉 하면서도 며칠 가뒀다가 갭으로 그대로 빠지면서 이제 여기에 이 대륙에서 완전히 이탈돼서 이제 갇히는 고구조들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또 시그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벌써 모기지 관련된 어떤 우려는 벌써 최근 한 6년 새 벌써 한 3번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요번에는 진짜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금융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로 넘어오는 그 미국 이제 뉴욕 금융위기 때도 뭐 금융사 다 망했습니까? 딱 몇 개죠. 처음에 이제 뭐 그쵸?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 몇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으로 뭐 봄에 이제 베어스턴스, 가을에 이제 시티 몇 개.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들 자산들을 또 이제 헐값에 다 인수하고 흡수해서. 받고 뭐 등대해갖고 더 커졌죠. 그런 구조인데 올 가을도 또 몇 개 이제 모기지 업체 또 뭐 대형 금융사들도 꼭 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게 항상 금융위기라는 거는 금융위기 이슈로 증시를 단기적으로 폭락시킬 급락을 주는 시점들은 꼭 망해서가 아니고 네. 야 이게 요러다가 이제 이게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 효과가 나서 얘도 무너지고 쟤도 무너지고 얘도 무너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그 공포감을 주는 뉴스들을 뿌리는 단계가 결국은 증시에 있어서 이걸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좀 겁을 줄 생각이 상당히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게 현재 시점이고요. 뭐 시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티는 2008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장식했었던 이제 시티가 됐죠. 시티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거는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그 극단적인 이제 시티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극단적인 자리에서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입해줬죠. 그렇죠. 콜옵션을 대규모로 네. 그 워런 버핏한테 주는 조건으로 네. 이제 자금이 강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은 회생을 하는 단계였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뭐랄까요 워런 버핏에 대해서 완전히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그 시점에 이제 1등주라고 하는 기업들을 그냥 사놓고 오래오래 투자해서 워런 버핏이 되었다고 우리나라의 그 이제 가짜 선동꾼들 뭐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 또 TV에서 이렇게 막 굉장히 또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러고선 거짓 논리를 펼쳐놓으니까 우리 투자 대중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또 이 뭐 그래도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많이 내공이 있으신 분은 그거 다 뻥인 거 아시는데 또 처음 막 뛰어드는 막 동학개미 이런 분들은 그 얘기 진짜로 믿고선 막 그냥 가장 뭐 그냥 뭐 잘 나가 보이는 종목을 그냥 막 사놓고 물려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데 그럼 그건 워런 버핏이 투자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정말 저보다도 치열하게 시장의 저점을 굉장히 시장이 여기가 단기 쇼크를 주는 구간인가 어떤 구간인가 시장이 이제 대세가 꺾였나 시장이 이제 대바닥을 치고 투매를 일으켜서 전환되는 과정인가를 거의 그분 뭐 평생 내내 그거 연구에 완전히 매진하신 분 그래서 그분은 시장이 이제 과열권이다 상당히 대세상으로도 과열권이다 하면 비중을 어느 정도 다 줄일 수는 없지만 네. 좀 많이 줄이고 반면에 극단적인 시점에 이렇게 어떤 시티나 이런 큰 그룹들이 큰 회사들이 내가 돈을 밀어주면은 얘가 살고 내가 돈을 밀어주지 않으면 얘가 망하는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최상의 조건이 되겠죠. 그쵸. 가장 싼 값에 가장 지분을 또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점들 투자해 갖고 그렇게 또 부를 이루고 또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지 네. 결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오래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 또 시티를 보니까 갑자기 또 워런 버핏이 생각나가지고 워렌 버핏에 대한 우리의 오해까지 예, 풀어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네. 만나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이제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코스피가 벌써 IMF 이후 97년도 97년 IMF인데 지수 저점은 98년 6월에 이제 277포인트였죠. 그 이후에 지금 대세 상승 구간들 계속 이제 이게 뭐 아주 뭐 신나는 대세 상승 구간들 또 쇼크도 있었죠. 그러고 쇼크도 있고 네. 다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되돌림 해갖고 이제 또 밀고 올라오는 구간 지수는 거의 한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가만히 갇혀 있어도 이 안에서 막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 뭐 섹터, 뭐 순환들, 또 바이오, 이랬던 또 이 시점도 있고, 또 이제 16, 17년, 뭐 신정부 출범 기대감에서 올랐다가 또 도루 빠지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쇼크로 인해 갖고 또 지수가 1437포인트 저점을 찍었던 그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직후 시점, 이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이제 확장기가 오면서 수직으로 V자급 등 나온 자리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범하면서 2개월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대형주 올려쳐가지고 지수 팍 올려쳤던 2달 동안 1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여기. 그러고는 이제 대세 하락이 좌우 정확하게 대칭으로 큰 굵직한 사이클로는 1개, 또 2개, 또 3개까지 지금 진행되어 온 현재 시점들인데
요 8월 이제 10일 국면. 아까 그 뭐 어디죠? 2,306포인트. 네네. 그게 6월 23일이었는데 그 6월 23일 날부터는 운용력이 8월 10일까지는 세상 이제 악재 다 소멸된 것처럼 그냥 꾸역꾸역 계속 오른다. 그런 얘기를 뭐 6월 말 7월 달 계속 드렸었는데 8월 10일이 되면 긴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8월 10일 날에서 그 주간 8월 광복절 직전까지 거기서 똑같이 강한 상태여도 이제 뭐 종목들 예를 들어 우리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기아차 붙여갖고 종목들 그리고 글로벌 지수, 글로벌 종목들 대표 종목들 한국에 또 이제 지수가 얘기해 주는 부분이 지수는 올랐어도 강력한 아래쪽을 얘기해 버리면은 거기는 8월 중순 이후에 강하게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던 게 이전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어떻든 뭐 8월 지금 10일 날 운용력 판단한 결과로는 이제 아래쪽이다. 그 판단을 해왔고 8월 11일자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뭐 하방 세팅도 드리고 특히 또 8월 15일 날 유튜브 라이브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시장 급락 선언 또 투자의 신 계속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시점들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지수가 어디 저점 여기를 꼭 막 근거 밸류적 근거 당연히 없겠죠. 왜 없어요? 지수가 뭐 그때 뭐 20년 거기도 빠질 때 한 달 동안에 거의 800포인트 빠지고 또 올려칠 때도 뭐 저기 2달 동안에 1000포인트 올려치는데 밸류에이션이 한두 달 사이에 막 800포인트, 1000포인트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들이라 역시 좀 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나온다면 저점이 어디냐인데 운용력은 여기 뭐 일단 한 19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 7월달, 8월달에 만약에 아래쪽이 나오면 19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재료와 이슈들 그리고 글로벌 미국도 오히려 그 9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9000보다는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7000 몇백 포인트 이 정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봤을 때는 요 1737포인트죠. 1737포인트가 올 가을에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또 1회 자리까지 저거 하는 건 굉장히 주제 넘은 짓이긴 하지만 저는 6월 달에 또 그 아쉬움이 약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은 적중이었던 그래서 1737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잘 맞춰 주시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주목해서 지켜보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과 올가을 시장 전망, 코스피가 17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 금융쇼크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을 때에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강한 상승장이 왔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이렇게 1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그 뒤에 따라올 우리 시장의 상승기를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들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을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또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밤 9시에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요. 대변동성 장세 특집 방송 5번째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 가능하시니까요.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쏠쏠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꿈꽃돈님께서 또 시무룩하게 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시무룩하지 마시고 기회 잡아가시고요.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